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면서 대통령실과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팀의 강제 구인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종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선우,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대통령실의 반응을 저희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시점 이런 것들도 결정된 바는 아직 없고 지켜보고 지금 상황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강유정 대변인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만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일부 후보자의 경우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글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일관된 신조 중에 하나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였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열린 귀,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번 인사청문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이야기 또한 대통령실에서 다 귀를 열고 들어보겠다. 또 국민들의 판단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 청문회가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 아래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전에 구태한 방식대로 서로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만 일관된 것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좀 더 아쉬운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평론가께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는지요? 기류가 약간 변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져요. 네네. 그 직전까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원 다 통과시키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테고 대통령실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런 일부 후보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부 후보자들 이건 사실 일부라고는 표현하지만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일부 후보자 특정했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접 보고하고 있다. 물론 뭐 좋은 점도 다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일부러 언론에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실도 지금 청문회가 끝난 이진숙 위원장과 그다음에 지금 강선우 후보와 인진숙 후보의 지금 여론을 굉장히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석관 그 문화일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단히 지금 심사숙고 정도가 아니라 이제 두 사람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딱 이렇게 표현한 게 맞물리면서 혹시나 두 사람 다 아웃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상호 정무수석 이 표현은 상당히 지금 대통령실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걸 일부러 언론에 흘렸다라고 여겼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성명을 냈는데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당초 청문회 전원 통과를 외쳤던 데서 좀 분위기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저희가 표면적으로 전원 통과를 표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새로 출발하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가 방향이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예. 우리 전 국민들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윤석열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긴박하게 출범한 정부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미흡한 점이 조금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적대로 특히 강선우 후보와 관련해서 초기에 저희가 짚지 못했던 명확한 사실들이 드러나는 면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종의 공방으로
보였고 사실적인 증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후보자조차도 일부 인정한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 기준선이 명확하게 있는 일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그 주장에 우리가 사과의 톤이라든지 우선 그 주장에 맞춰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보편적 국민적 상식입니다. 이 기준점에 있어서 후보자가 뒤늦게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인 것도 잘못인 것 같고 먼저 사과를 하고 선제적으로 나왔다면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면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용서는 국민들이나 어떤 논리의 구조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갑질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답함을 이 보좌진 협의회에서 성명으로 낸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당 또한 겸허하게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성 단체라든지 범여권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인선 여부를 두고서 고심이 좀 깊어지고 있는 듯한데 어떤 결론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점이 우상호 정무수석의 한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어떤 부정적인 기류, 그런 부정적인 기류가 국민 전체 어떤 여론일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굉장히 우호적인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표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참여연대가 나섰어요. 뭐 아시다시피 참여연대는 굉장히 지금 이 민주당의 우호적인 어떤 시민단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좌진과 관련돼서의 갑질은 인정할 수 없다. 이게 그 후보자로서도 또는 국회의원으로서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역시 이진숙 후보자 역시 전교조가 지금 반대 성명을 한 게 좀 뼈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아닙니까?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라는 어쨌든 이 그 민주당이 지금까지 함께 교육 운동을 함께 해왔던 그런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아니지만 이 교사들의 어떤 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무시한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 가장 우호적인 흐름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좌진들, 민주당 소속 보좌진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가장 중요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강선우 의원의 일부 전직 보좌관들이 지금 폭로한 건데 만약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그런 사실 없다. 강선우 보좌진들은 다 사실은 굉장히 강선우 의원과 좋은 사이였다라고 성명을 발표하면 이 문제가 그냥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전직 보좌관들의 말이 지금 현직에 있는 보좌진 협의회에서 이 말이 맞다라고 사실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정무수석이 얘기했던 대로 대단히 숙고를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이진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에 제기됐던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자녀 조기 유학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이 해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우리가 뭐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 절차라는 것이 여야가 또 국회 안에서 협의된 절차적 시스템입니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자질과 능력, 정책에 대해서 검증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여전히 양당 간의 감정적 대립관계로만 비춰지는 면이 있어서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향후에 저희가 정치권 안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또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또 명확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공개, 공과대학과 관련해서는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논문의 제1저자와 교수가 함께 했을 때에 그 업적에 따라서 이 표기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는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2006년, 2014년 논문과 관련해서 엄격한 기준들이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는 그 이전에 자신이 작성했던 논문들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교육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의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인 교육부
교육부 장관으로서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실과 저희 당 또한 좀 더 들여다보고 귀 기울여야 할 측면이 있다. 현재는 저희 또한 다음 단계의 검증에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진수 후보자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해명과 인사청문회에서의 태도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일단 이진숙 후보자가 오늘 결정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아까 질문에서 나왔듯이 전문성이 결여됐다라는 점이에요.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겁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했던 그런 그 교육 그 정책 중에 사실 민주당이 가장 그 비판을 했던 대목 중에 하나가 AI 디지털 그 교과서거든요. 그게 돈 먹는 하마예요. 근데 제대로 그 뭐랄까 맞춤형 AI의 어떤 그런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적인 어떤 부분이 많았어요. 예, 예. 근데 이미 그건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무리하게 지금 밀어붙인다 이런 상황이에요. 뭐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국민의힘 의원이 묻지 않았어요. 민주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저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자료냐 교과서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사실 이게 교육 자료거든요. 그게 정답이. 근데 교육 자료로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고민정 의원이 아니 논의 중이 아니고 이미 통과됐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말을 또 바꾸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내정이 된 다음에 사실 청문회 준비는 이 교육부에서 많이 정책적인 부분을 또 쟁점되는 부분들을 많이 또 이렇게 숙지를 시킵니다. 인지를 하고 왔어야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뭐 초중고 법정 초중고교의 법정 수업 일수가 며칠이냐 그것도 몰랐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교육부 장관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이 뭐랄까 이 인지해야 될 부분들도 제대로 답변을 못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뼈아플 것 같아요 저는. 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렸는데요. 좀 두 가지 집중해서 볼 텐데 하나는 가능한 빨리 검찰 개혁을 완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점이고 또 하나는 지금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지시에 대해서 뭐 물론 지난달에 후보자 지명 전에 한 발언이 있긴 합니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지시가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요? 잘 아시겠지만 검찰 개혁은 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불법 개혁과 윤석열 정부의 이 파국 사태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역할, 가장 큰 위의 요인이 됐던 것이 소위 말하는 검찰 공화국으로 불리우는 검찰의 잘못된 방향성이었다. 그리고 검찰이 무소불위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악용되고 스스로 거기에 나섰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될 막중한 임무가 앞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그래서 정치인 정성호 의원으로서 했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말이 달라졌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 변화에 맞게 본인의 역할과 처신에 맞는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점에서 앞으로 검찰 개혁을 이끌어갈 합리적인 장관 후보로서의 본인의 입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이런 절차와 행정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순조로운 방향으로 보다 정의로운 방향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그 어떤 장면이 보여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 후보자가 수사 기소 분리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그리고 공소 취소 지시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것 좀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 지지자들로 봤을 때는 대단히 아쉬운 대답들이었을 거예요. 둘 다. 왜냐하면 뭐 수사 기소 분리가 신속하게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추석 전까지 다 완결하겠다. 뭐 중수청 기소청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대답을 원했을 텐데 신속하다라는 정도로 그친 것. 이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일 테고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성호 후보자가 예전부터 합리적인 어떤 말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네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게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이건 민주당의 쪽 그 강경파들이 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이번 기회에 전부 다 털어버리기 위해서는 아예 공소 취소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밀어붙일 듯한 어떤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일단 선을 그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뭐 저는 그 좀 청문위원들 국민의힘 청문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전 개인적인 말씀 하나만 드리면 법무부 장관은 사실 국회의원 출신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금 수사권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특정 정파의 어떤 이익의 대변자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바로 이 정성호 예결위원장이었어요. 당시 민주당 예결위원장한테 우리는 동지인데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동지라는 건 뭡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을 어쨌든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같은 민주당 출신의 예결위원장이라고 해서 동지라고 그럽니까? 그 태도가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두 가지의 어떤 발언 자체는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첨부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자면 저희가 뭐 신속하게 추석 이전까지 어떤 검찰 개혁을 이룬다라고 했던 것은 법을 상정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 완결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1차 인적 쇄신 대상을 지목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국회의원 전원은 개파 활동 금지 원칙에 서약서를 제출하십시오. 네, 두 분도 들으셨습니다만 송원석 대표를 포함해서 4명의 의원의 명단을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내 의원들은 불쾌감을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 윤희숙 위원장의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이 네 사람 지목한 네 사람이 각각의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라고 생각을 하면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이 당은 기존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헌과 탄핵에 완전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만 되풀이하지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 뭐 꼭 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의원들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거취를 밝히세요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는 틀린 의견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모든 것들이 서사가 필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임명하면서부터 내가 인적 청산을 하겠다. 그 인적 청산을 위해서는 그 권한을 비대위가 달라. 권한을 달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혁신위에서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어떠한 그런 그 틀거리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제안을 한다면 그 비대위가 무조건 받아 달라. 이게 이제 칼을 달라는 거거든요. 이런 차곡차곡 가면서 이게 우리가 뭐부터 사실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다. 이렇게 하나씩 단계가 가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윤희숙 위원장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 혁신위는 인적 청산을 하는 기구가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 안 할 것처럼 보여졌고 그다음에 당원 당규에 사과의 그 뜻을 올리겠다. 이것도 사실 인적 쇄신과는 좀 다르게 보여졌잖아요. 근데 지금 자신의 어떤 혁신위로서의 그 과정들이 안 받아들여지자 갑작스럽게 좀 급발진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사를 뛰어넘어서 네. 이 네 사람 당장 잘라야 된다. 거취를 표명하는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신의 임명한 비대위원장이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비대위원장을 딱 적시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그 다음이 어떻게 돼서 내가 어디까지 딱 그 요구를 하고 이걸 결기를 보여서 여론을 등에 업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공학적인 어떤 서사가 부족하니까 당장 이 네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반발에 대해서 재반격을 하자니 여론이 딱히 등에 딱 예. 당신 말이 옳다라고 같이 함께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참 뭐랄까요 윤석 위원장도 정치적인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부대변인께도 끝으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감히 뭐 타당의 혁신 과정을 저희가 왈가불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네. 혁신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혁신의 요구는 보통 밑에서부터 옵니다. 그다음에 혁신의 시작은 위에서부터 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위에 있는 권력자들은 쉽게 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윤희숙 의원조차도 지금 인적 쇄신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 있지 않는가. 또 송원석 대표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부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윤희숙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당에서 참 보기 드문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을 보자면 아직까지 윤석열 내란 동조당이라는 이미지에서 또 윤핵관이라는 그런 어떤 멸칭과도 같은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던 그 상황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요. 시간 관계상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종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